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복합 지문 7번째 지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무등을 보며 해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은 소유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 우리의 본질과 순수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글하고 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은 뭐가 있냐면 박재삼이란 분이 쓴 것 중에서 흥부부부상이라는 걸 보신 적 있죠? 자, 요 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미당 서정주가 6.25 전쟁 직후에 전라남도 강주에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전쟁이 남긴 상처와 가난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자, 상황 얘기했고요. 뭐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 않고. 두 번째, 시인은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도 늘 변함없이 순수하게 서 있는 무등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무등산은 이 글 속에서 하자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지향하는 가치. 뭐 가난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연한 자세, 넉넉한 자세로 서 있는 무등산을 바라보고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향하는 가치일 것이고요. 이 글 전체에서는 무등산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물론 제목은 뭐 무등을 보면 돼. 실제 글 속에는 무등이란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글 속에 나오는 산 자체가 무등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인화된 산이 등장을 합니다. 자, 무등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무등산처럼 인간들도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늘 의연하게, 이게 산이 보여주는 긍정적 가치겠죠. 의연하게 버텨나가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노래하고 있다. 자, 일단 우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했고요. 지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남루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역에서 일행을 풀어본다면 이런 말이겠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가난은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이 여름산이 무등일 것이고요. 아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 혹은 하자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 자, 처음부터 타고난 살결과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겠죠. 혹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 혹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 가치를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뭔가 초라해 보이고 불편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과 손수를 가릴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으랴 서리법을 사용해서 당연히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이어갑니다.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자, 청산은 아까 봤을 때 여름산, 무등산과 똑같은 건데요. 이 산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무릎 아래 질환을 길러. 질환의 난초예요. 자, 산이 난초를 기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어. 삶에 대한 의연한 자세죠.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길러야 될 어떤 식물들을 길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식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그런 의무에서 의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숨이 가다가 농을쳐 희어지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자, 여기서 오후의 때는 가난으로 인한 힘든 삶, 보통 시에서는 시련, 고난이란 말 쓰죠. 선생님도 이 말을 써볼게요. 살아가다가 이렇게 힘든 시련과 고난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자, 내외들이여 청자가 나왔죠. 일단 대화 형식이네요. 대화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내외들이여 부부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자, 여기서 가난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삶을 살다가 가난한 때, 가난으로 인한 시련의 때가 온다라고 했죠. 그죠? 이것이 지금 글 속에서는 오후의 때라는 시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가 될 때 하자는 뭘 주문하고 있냐면 적극적으로 맞서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그냥 더러는 앉고 눕는 거예요.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이라고 의연한 자세로, 이 힘든 상황도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인내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자가 주문하는 태도가
의지적으로 가난과 맞서는 태도는 아니니까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예외들이요.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그 곁에 누워라. 지 어미는 지 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자. 아내는 자기 남편을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 아비는 지 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자, 다 지나갈 때까지 이런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서로 위로하면서 물질적으로는 비록 부유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가시덤불 쑥구렁은 아까 봤었던 오후의 때랑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삶을 살다가 힘들 때가 오거든 이런 것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고자. 옥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에 숨어있는 어떤 보석 같은 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가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정신적 가치를 생각을 하고 정신적 가치를 생각을 하고 삶을 소중하게 살아갈 것이며. 자, 이제 뒷부분이 조금 이제 해석이 그런데 청태라도 자욱히 낄 일이다. 여기 청태라고 하는 건 이끼를 말하는 거죠. 산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이끼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역시 이런 것도 넓게 퍼져 있는 거 그냥 넉넉한 마음씨 정도로 해석을 하면 넉넉한 마음 혹은 여유로운 마음 이렇게 하면 적절한 의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화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록 아무리 가난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아까 했던 말을 반복해 볼게요. 시련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의연한 삶의 자세 혹은 여유로운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힘든 상황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 것이다.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는 일단 해석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극문학으로 갑니다.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글이 몇 번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EBS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보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눈여겨서 봐둘 글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는 단막극의 희곡이다. 소극장에서 공연하게 되어 있는 단막극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이 작품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첫 번째 특징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물론 소도구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연극에 비해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관객들이 소지품을 소품으로 활용을 하고 관객들의 소지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몇 가지 소재들은 그걸 진행하는 어떤 연출자가 준비하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품 등의 일부분은 관객들한테 차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상영 중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참여를 시키는 등 관객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참여를 시키는 등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글 속에서 보여지는 실험적 기법이 어떤 거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3번 문제에서 그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이 한마디를 더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사기 꾼인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책 속의 이야기 여기다가 사라고 적어둘게요. 네 번째 실험적 기법이 책 속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남자가 이글 속에 등장하는 남자라는 사람이 무대 위에서 어떤 책을 읽게 돼요. 이 책 속의 이야기가 실제 연극으로 상영되는 겁니다. 실제 연극으로 상영되는 모습을 취해요. 자, 왜 이런 구조를 취하냐면 이렇게 해서 관객들한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극중 상황을 설명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해설자가 등장하진 않지만 남자가 어떤 책을 읽어주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 자체가 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해설자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관객들이 극중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 글이 보여주는 실험적인 어떤 특징들이니까 눈여겨서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를 통해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비판 풍자하였으며 주제죠, 그죠? 현대인들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비판 풍자하는 게 하나의 주제가 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빌린 것이라는 설정으로 현대인의 진정한 소유의 의미를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현대인들의 진정한 소유의 의미.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이글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글을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도 매우 적고요. 그다음 내용도 단순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자, 일단 여자가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자, 요거 전 얘기를 잠깐 해드리죠. 사기꾼인 남자가 하나 주의할게. 이걸 읽어보면 남자가 소유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보여주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남자도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인물입니다. 자, 우선 앞부분에서 어떤 남자가 빈털터인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빌렸어. 집까지 모든 걸 다 빌려놓고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어떤 여자한테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하인은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자, 그것이 빌린 것인지를 모르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의아할 수밖에 없겠지. 왜 가져가는지. 그래서 묻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자,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남자, 하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두시라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 주는 겁니다. 자, 우선 하인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 하인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유한한 시간을 보여줘요. 이 하인은 처음부터 해중 시계를 손에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어. 특정한 시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소유에 대한 어떤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빌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글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일 텐데 그 상황에서 유한한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하인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고 있다가, 해중 시계를 보고 있다가 어떤 순간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 주는 겁니다. 여자, 당신은 너무 착하세요. 자, 오해하고 있는 거죠. 착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건데 오해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글쎄요, 내가 착한 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는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 주면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요. 이 여자의 이름이 덤이죠.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만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청혼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남자의 인식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물건은 하나 둘씩 사라졌지만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물건에 대한 소유, 물건에 대한 소유가 우리의 정신적 가치, 사랑으로 상징되는 정신적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비례 관계라는 거지. 물질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하나에 더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정신적 가치는 더 커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하인 돌아와서 두 남녀에게 우뚝 선다. 자, 이 하인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갑자기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할 중에 또 하나는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극중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역할도 하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자, 엄마 또 왔어요. 남자, 염려 마십시오. 나도 이제는 그의 임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여자, 그의 의무가 뭐죠? 내가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들은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연극에서는 관객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자, 하인이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나가라 나가라. 뭐예요? 남자, 내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사람도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도 이게 이 남자 게 아니었구나, 사기꾼이구나. 자, 남자가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충격을 받는다. 모든 빌린 것들 뿐이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자, 자기 스스로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 남자가 이 상황을 진행하며 깨닫게 된 소유에 대한 인식이죠.
물건들을 빌렸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물건들은 다 빌려온 거야. 그건 말할 것도 없을 거니와 나와 당신도 다 빌린 것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하지 않고 죽고 다시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한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빌린 것에 불과하다. 너와 나조차도 빌린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지고 온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소재들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큰 구두는 아마 관객한테 빌린 게 아닐 거예요. 관객들이 이런 구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넥타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빌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아마 연출가가 준비한 것이겠죠. 당연히 이 큰 구두를 신고 오는 순간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키게 되고요. 이 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냐면 남자하고 하인 사이의 갈등이겠죠. 그래서 하인이 이제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큰 신발을 신고 오더니 주저앉아서 자기 발에 신는다. 그 두 구둣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은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어쩌면 좋아 갈등하는 거죠. 이 남자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물질적 조건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물질을 따를 것이냐 혹은 진정한 사랑을 따를 것이냐. 이 여자는 내적인 갈등을 합니다. 자,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자, 점점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인의 모든 행위는 다 시간의 경과와 관련성이 있어요. 자, 여자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서 오른손을 든 땡땡땡 남자,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을 쓸어 모아서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은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은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겁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요. 딱히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뒤에 문제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올해 EBS의 해석은 이게 여자의 인생 삶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사랑으로, 여자는 자신의 삶으로 사랑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여자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는 천천히 슬프고 담담해서 사진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그럼 어머니가 이런 걸 이해 못한다 그랬죠. 어머니는 아마도 물질적 가치를 따르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땡땡땡.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여자는 갈등하다가 사랑보다가는 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에 걸어 나간다. 남자 잠깐만요 덤이 여자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자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계속 갈등하는 거죠. 저 남자의 얼굴을 보고 나면 지금 내 결심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남자를 보지도 못합니다. 남자가 가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침묵을 하고요. 남자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자,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악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비난할 말은 아닙니다. 남자, 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내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린 것이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린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들을 붙들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겠죠. 관객석에 사람들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게 당신 겁니까?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자, 이런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실험적 기법이라고 하는 걸 해제해서 본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관객이 극중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객들도 수동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극 속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주체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득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젠 알겠어요. 자,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덤덤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덤 당신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자 관객에게 또 말을 걸고 있죠. 관객의 극중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히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던 것이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덤덤. 자, 이제 말이 연락 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진정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많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자세 결과적으로 어디서 온 거냐면 소유에 대한 인식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빌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소중하게 간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의 캐릭터를 잠깐 볼까요? 남자의 캐릭터. 이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여자를 속여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유의 어떤 본질, 진정한 소유란 게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랑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계속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구애를 하고 있죠. 그죠? 적극적인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 차인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이 최고조 이르렀겠죠. 여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그러면 갈등하던 여자가 뭔가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자,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여자 이래서 어머니 너 멀쩡한 사기꾼 결혼했다는데 땡땡땡.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두 남녀의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 혹은 소유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소유란 무엇인가?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바탕을 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실험극 하나를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건너가서 찾아볼게요. 1번 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1번 색채 이미지를 대조하여서 계절의 변화를 주고 있다. 글쎄요. 계절 변화, 여름 산밖에 안 나왔죠. 그죠? 푸른 색깔 정도 나왔으니까 색채 이미지가 나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조되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2번 상황을 가정하여 가시던 물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가정하여서 현실을 겪게 될 시련을 나타내고 있어.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오후의 때가 오거든 가정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맞서는 의연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었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설의적 표현, 우리들의 마음씨까지 가릴 수 있으랴 분명히 썼습니다.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일상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 시는 삶을 긍정하는 시입니다. 4번 자연적인 현상에 빗대어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 과거를 동경하는 게 이 글 속에 어디 나오나요? 그 내용 관계없고요. 5번 명령형의 어조, 자 머리라도 짚어라 쓰는 거 맞습니다. 쓰고 있어요. 초월적 공간을 지향하는 것도 역시 전혀 시와는 관련성이 없고요.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요.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여자는 남자의, 자, 여자는 남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하인의 행위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자,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소유에 대한 인식을 깨닫기 전에는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네 거를 가져가냐?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첫 부분에서는 하인을 혼내줘라.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번. 남자는 여성의 생애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사랑을 맹세할 수 있다. 자, 남자는 사랑으로 사랑을 맹세하고요. 여자는 세 장의 사진으로 사랑을 맹세한다. 본 적 있고요. 3번.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고도 남자의 청혼에 망설임을 보인다. 자,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죠? 알았죠? 알았지만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거죠. 내적 갈등을 보입니다. 4번 남자는 여자의 작별 인사에 좌절하고 결혼에 소극적, 좌절하지 않고요. 소극적이지 않고 끝까지 여자가 깨우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답은 4번일 겁니다. 5번은 여자는 남자를 독점하며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남자를 동정하는 건 맞습니다. 동정하면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 여자도 인식을 바꾸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갑니다. 여기서는 아마 여기 지금 나온 문제 가운데서는 제일 신경 써서 봐야 될 문제가 3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보기를 하나 줄 거고요. 그다음 지문 속에서 봤던 기억, 니은, 디귿 그 부분과 지문과 연관지어서 해설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보기부터 미안합니다. 자,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관객들이 오히려 쓸데없는 장치가 없으니까 관객들이 극 중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다. 장치는 필요 없지만 사람들, 관객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극 중에 하인이 하는 역할은 그 사람들을 주인으로 삼아, 그 사람들이 누구죠? 관객이죠. 관객들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이 빌린 물건들을 단순히 소도구로 응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 단순한 소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빌린 물건들을 통해서 극 중에 어떤 장치로 쓰는 것 말고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상징성이 있다라는 말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를 고려하여 니은에 떠있는 달림, 은빛의 구름, 하니 바람은 조명이나 효과 없이 배우의 대사 연기를 통해서 표현한다. 분명히 보기에서 조명이나 효과 같은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특징과 맞죠? 자, 2번은 나를 고려하여 리을을 연기할 때 남자는 객석의 관객에게 다가가서 대사를 하는 방법으로 관객의 연극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관객의 극중 참여가 실험극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2번도 문제가 없고요. 자, 3번 다를 고려하여 남자의 말 기억이 나타낸 것처럼 하인이 빌린 물건들을 가져다 줄 때 관객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게 해야 된다. 관객들이 주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관객들은 주인이니까 예의를 갖추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가 볼게요. 라를 고려하여 하인은 디귿의 연기를 위해 공연이 진행되는 중에 관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발을 빌리도록 해야 한다. 자, 봅시다. 리을 부분이 큰 구두를 신고 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4번을 다시 보시면 라를 고려해서 하인이 디귿이 큰 신발을 신고 오는 건데 디귿을 연기할 때 공연이 진행되는 중에 관객에게 빌려온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죠? 이 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하나요? 전부 다 관객한테 빌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몇 가지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뭐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해중시계도 미리 연출자가 준비해야 되고 지금 보시는 큰 구두도 상징성이 있는 어떤 소재 가운데 하나니까 관객한테 빌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행되는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소재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자, 5번은 말을 고려해서 빌린 물건들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이 미음의 대사를 통해 강조되어 전달되도록 한다.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다. 미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적절한 걸 찾는 건가요? 고려한 적절치 않은 거죠. 그죠? 그렇다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은 전부 다 또 있네요. 그죠? 4번이 하나 더 있네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원래 계획이 한 30분 내외에서 끝낼 강의였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흥분한 모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이해했다 적절한 것은 자, 가 나를 묶어놨죠. 그죠? 그럼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말일 텐데 서정주의 시 무등을 보며와 이강백의 희곡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자, 교훈을 주고 있는 거랍니다. 두 작품 모두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보편적 관념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립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가치나 화려함보다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제가 공통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는 옥돌이 가지는 화려한 이미지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자, 옥돌은 산속에 숨어 있는 거죠. 이것이 화려한 이미지라고 볼 수도 없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라고도 볼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요. 2번은 나는 빌린 것들이라는 구체적 대상들을 통해서 소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기존의 보편적 관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게 아니야. 우린 다 빌린 거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일 텐데 이거는 그런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니까 인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3번 가의 질환과 나의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들은 모두 물질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질환은 산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될 의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가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가의 눈부신 햇빛과 나의 소중한 덤은 보이는 것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다. 자, 보이는 것으로서의 순수함?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인 거죠. 그죠? 자, 보이는 것들은 이것에도 전부 다 어떤 물질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니까 4번도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5번이겠네요. 그러면 가의 타고난 마음씨와 나의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었죠. 내 사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삶에서 지켜야 될 정신적 가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정신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좀 길게 하긴 했는데요. 이강백의 결혼은 좀 봐둘 만한 글입니다. 뭐 수능까지는 몰라도 모의고사에서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고하셨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